진짜 환장하겠네요. 여기는 일본 오사카의 한 카페. 한 동양인 남성이 난데없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더니 안에 있는 동전을 모조리 쏟아냅니다. 심지어 카페 직원이었던 여성에게 그 동전을 모조리 주우라고 시키기까지 하는데요. 이내 이 여성은 남성에게 놀라운 한마디를 던집니다. 과연 이 여성이 남성에게 했던 말이 뭐였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한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히로코라고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최근 들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으로 여행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특히 오사카는 유명 관광지다 보니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과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졌는데, 최근 중국에서는 일본 가성비 여행이 유행이라면서 돈은 쓰지 않고 문화재만 망가뜨리고 간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돈은 쓰고 가지는 못할 망정, 있는 문화재도 망가뜨리고 있다니 정말 듣는데 어이없고 화만 났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중국의 최저시급이 일본의 반도 안 된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일본에서 얼마나 소비를 할까 싶기도 했어요. 사실 다 떠나서 제가 일하는 스타벅스에도 중국인 손님이 늘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해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게 다 제 몫이 돼서 스타벅스 일이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대다수의 중국인 손님들이 카페에만 왔다 하면 진상을 부리고 가는 바람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스타벅스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은 주문할 때 등록된 이름을 불러드리는데 제가 실수로 한 중국인 관광객 고객 이름을 잘못 불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인 손님은 갑자기 화를 내며 왜 자기 이름을 잘못 부르냐고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셨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에요. 메뉴를 고르시겠다고 카운터 앞에 오래 서 계시면서 메뉴가 많다고 투덜대시는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 5분이 넘도록 메뉴 선택을 못하길래 손님, 혹시 뒤에 계신 분 먼저 주문을 받아도 될까요? 결정되시면 알려주세요. 라고 공손히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표정이 돌변하더니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더니 침을 튀기며 격양되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손님을 진정시키느라 혼났다니까요. 어느 날은 스타벅스 적립 혜택인 프리퀀시를 적립하시겠냐고 여쭤봤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며 어떻게 여기는 QR코드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라며 앞에 있던 쿠키를 카운터에 내동댕이 친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쿠키는 산산조각 나서 도저히 다시 팔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는 매니저님께 불려가서 중국인 고객 한 명을 제대로 응대를 못한다고 한참 혼이 났답니다. 쿠키 값은 제 월급에서 깎였었고요. 중국인 손님들이 유독 많이 하시는 행동이 또 있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는 카운터로 와서 리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낸 금액은 한 잔 가격이었는데 몇 잔이고 공짜로 리필해 달라는 건 정말 상식 밖의 행동 같아요.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저도 더 이상 어떻게 그 중국인 손님들을 대해야 할지 몰라 한숨밖에 안 나온답니다. 어느 날은 중국인 진상 손님들이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라고 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던 매니저님은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한숨을 푹 내쉬시며 저더러 그냥 저쪽 테이블이나 치우고 있으라는 듯이 손을 휘저어 보내더라고요. 속으로 진짜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속상했답니다. 거기다가 매니저님이 또 뒤에서 저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시겠구나 싶어서 괜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 안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본에서는 남이 욕을 앞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뒤에서 음침하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뒷담화 당할 각오를 하면서 테이블로 걸어가는데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고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이 멀티탭을 꺼내 들고서는 핸드폰과 태블릿, 심지어 노트북까지 충전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코드가 여기저기 얽혀져서 자칫 손님들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일은 그 옆 테이블이었어요. 냄새가 진동을 하는 외부 음식들을 잔뜩 펼쳐놓은 채 우걱우걱 먹어대면서 껍질이며 이쑤시개를 마구잡이로 바닥에 내던지고 있었거든요. 얼룩덜룩한 국물이 테이블은 물론 의자와 바닥까지 흥건히 적셔대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있자니 멀티탭은 둘째치고라도 외부 음식 냄새가 너무 심해 다른 손님들한테까지 피해가 갈 것 같더군요. 그래서 여기서는 외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정중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있던 그 중국인의 안색이 갑자기 변하더니 먹던 음식을 탁 바닥에 내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던져버린 음식들이 사방팔방으로 튀면서 제 앞치마를 흠뻑 적셨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더군요. 이 난장판을 치워야 한다는 생각에 이마에선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들고 닦으면서 하마터면 눈물을 터뜨릴 뻔했어요.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가슴이 미어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이대로 일을 그만둬 버릴까? 잠시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그럴 용기는 없었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일할 수도 없고 미쳐버릴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소가리를 하던 어느 날 매장에 한국인 손님들이 유독 많이 오시는 거예요. 중국인들의 행태에 진절머리가 나 있던 터라 한국인 손님들과 자연스레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먼저 주문부터가 남달랐어요. 자기 순서가 되기도 전에 모바일 앱으로 메뉴 선택부터 정립까지 전부 미리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카운터에서도 또박또박 자신의 주문 내역을 읊어주시니 제가 실수할 일도 없었습니다. 특히 단체로 오시는 손님들은 더더욱 놀라울 뿐이었어요. 여러 명이 빽빽이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데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질서 있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중 한 분이 대표로 나서서 모든 사람들의 주문을 조사해주니 저로선 일일이 받아 적을 필요도 없이 그냥 내용만 확인하면 됐어요. 정말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신기했던 건 한국인들 중 열의 9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신기하냐고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 한국인분들은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으셨거든요. 영하의 날씨에도 꿋꿋이 차가운 음료만 찾으시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알고 보니 한국에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뜻의 얼죽아라는 신조어가 있다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왜 한국인들이 겨울에도 얼음이 동동 띄워진 아메리카노를 마시는지 이해돼서 빵 터진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국인 손님들의 주문을 받을 때마다 가장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암산 실력도 계산기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녀간 후 정신없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메뉴 주문을 잘못 받고 잘못 계산해서 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중국인 손님들이었다면 악을 쓰며 난리를 피웠겠지만 한국인 손님들은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때 또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 두 눈 질끈 감고 있었는데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 손님들 특유의 특이한 습관도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주문하실 때마다 물티슈를 몇 개씩 요청해서 챙겨가시더라고요. 한두 분도 아니고 대다수의 한국인분들이 그러시길래 너무 궁금해서 몰래 관찰해봤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물티슈로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자리에 앉기 전 테이블은 물론 의자까지 구석구석 닦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휴지로 먼지를 쓱싹 문지르시더니 깨끗해진 자리에 엉덩이를 살포시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심지어 가실 때도 흔적 하나 없이 자리를 원상복구 시켜주시는 세심한 모습까지 보여주시니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한국인들은 정말 청결의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물론 한국인 손님들을 상대하는 게 늘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이해가 안 되거나 당황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는 메뉴에도 없는 숨겨지다시피 한 음료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스타벅스에서는 원하는 대로 커스텀해서 마실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빈도수가 잦지는 않죠. 그렇게 커스텀해서 주문하는 메뉴에는 재료가 많이 들어가 손이 많이 가서 좀 늦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와서 음료 나오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인 손님들은 중국인 손님들과 다르게 늦어지는 경우의 상황을 설명해주면 잘 기다려 주신답니다. 어떤 날은 한국인 손님들처럼 음료를 커스텀해서 마시면 무슨 맛이 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해보기로 했죠. 스타벅스에서 일을 할 때엔 하루에 한 잔씩 먹고 싶은 음료를 마실 수 있거든요. 일하다 보니 시간이 남아서 한국 손님들이 많이 요청하시는 커스텀 메뉴를 기억했다가 마셔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왜 마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바로 왜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바로 이해가 갔다니까요. 음료도 이렇게 맛있게 해먹는데
음식은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면서 사람에 치여서 살다 보니 문득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엔화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바람에 선뜻 발걸음을 떼기가 망설여지더군요. 해외로 나가자니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여행을 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친 나오미가 문자를 하나 띡 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싶어서 바쁜 와중에 급하게 봤는데 엄청나게 할인하는 항공권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일본에서 부산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가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니까요. 진짜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급하게 화장실로 가서 나오미한테 제 것까지 결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총 6박 7일 일정으로 부산과 서울 여행을 계획했어요. 여유롭게 부산에서 지내다가 KTX를 타고 서울에 가는 여행 루트였습니다. 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순간부터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들떠 있었어요. 여행 당일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1시간 남짓한 비행 끝에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답니다. 일본이 생각보다 한국과 엄청나게 가까워서 놀랍더라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들고 밖으로 나오자 한국으로 여행 온 게 실감나더군요. 저희가 도착한 곳은 먹거리 천국이라는 부산이었고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자갈치 시장이었어요. 크고 작은 통에 가득 담긴 해산물들이 싱싱하게 펄떡거리더라고요.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신선한 조개며 문어며 건어물들을 구경했어요. 그렇게 시장을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커다란 전광판인데 알록달록한 불빛을 내뿜고 있더라고요. 신호등처럼 번쩍이는 빨강과 노랑, 초록 불빛이 뭔가를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궁금해서 글자를 읽어보려고 열심히 쳐다봤답니다. 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글을 읽어내는 순간 머리끝까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전광판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도를 표시하는 거였더라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한국에서도 수산물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큰 것 같아 보이더군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실시간으로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알리고 있었던 거였고요. 쥐구멍이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그렇게 미안한 순간이 없었어요. 일본 후쿠시마에서 터진 원전 사고 때문에 이웃나라 사람들까지 불안에 떨어야 한다니 일본에 있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으니까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에서는 여전히 방사능 관련 뉴스가 끊이질 않잖아요. 연예인이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고 쓰러졌다 하는 보도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피해가 이웃나라까지 미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죄책감에 온몸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복잡한 생각에 잠겨 걷다 보니 어느새 해운대 해변에 도착했어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해변을 따라 늘어선 초고층 빌딩들이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유리창과 굉장히 높고 웅장한 외관이 압도적인 느낌을 주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거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건축 기술이 딸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 가장 높다고 알려진 도쿄의 스카이트리도 솔직히 높이만 좀 높을 뿐이지 빌딩이 아니라 전망대에 가까운 형태거든요. 해운대에 있는 높은 빌딩들은 스카이트리 못지않은 높이를 자랑했습니다. 게다가 하나의 건물만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 여러 건물들이 스카이트리 수준의 엄청난 높이인 걸 보고는 한국의 건축 수준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문득 저 빌딩 안에서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대부분 아파트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아파트가 엄청 발전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답니다. 아파트들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저 빌딩들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떨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생각을 나오미한테 말을 했는데 나오미가 지금 저희가 갈 곳이 저곳이라고 하는 거 있죠? 나오미는 저 아파트 안에는 해운대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는 카페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아무 카페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스타벅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만큼 스타벅스에 안 가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LCT 아파트에 있는 스타벅스로 향했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금세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빠른 속도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윽고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렸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절로 탄성이 나왔어요. 카페는 온통 통유리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창밖으로는 탁 트여 있는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눈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바닥도 유리로 되어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갈 땐 카페 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 아래를 바라보면 온몸이 간지러운 느낌이 들면서 소름이 돋았답니다. 제가 만약 일하는 곳이 이런 곳에 있는 스타벅스라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참 부러웠답니다. 그렇게 해운대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저희는 다음 행선지인 서울로 가기 위해 KTX를 타러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KTX를 타기 위해 부산역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부산역 쪽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에스컬레이터가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뭐지? 고장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제 착각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에스컬레이터가 일정한 속도로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한국 하면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빨리빨리 문화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정작 에스컬레이터는 느긋하게 움직이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보면서 나오미한테 한국에도 거북이 같은 게 있네? 하면서 막 웃었는데 나오미는 다 뜻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모든 게 빠른데 에스컬레이터 속도만큼은 느린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짓자 나오미는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해주더군요. 빠른 속도에 몸의 균형을 잃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속도를 느리게 조절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보니 에스컬레이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단순히 오르내리는 기계가 아니라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점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를 가진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뭐하지만 한국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거든요. 일본의 에스컬레이터만 봐도 한국과는 다르게 엄청 빨라요. 일본 하면 뭐든지 느리잖아요. 그런데 정작 느려야 할 때 빠르고 빨라야 할 때 느린 일본이 참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 KTX에 올라탔어요. 일본에서 많이 이용하는 신칸센과 비교해보니 KTX만의 독특한 장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우선 가격이 일본 신칸센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비슷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신칸센은 KTX의 2배나 되는 요금을 내야 한답니다. 좌석 배치도 KTX가 훨씬 편리해 보였어요. 신칸센은 좌석이 3개씩 붙어 있어서 가운데에 앉으면 양옆 사람과 팔꿈치가 부딪힐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KTX는 좌석이 2개씩만 연결되어 있었죠. 통로 쪽으로 팔걸이가 있어서 편하게 팔을 얹고 쉴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여행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느낌이었답니다. 부산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니 어느새 핸드폰 배터리에 빨간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올 걸 하면서 속으로 후회하며 충전기를 찾는데 옆자리에 나오미가 자리 밑에 콘센트가 있으니 거기 꽂으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을 했는데 나오미가 아까 기차를 탈 때 의자 아래쪽에 콘센트가 있는 걸 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충전하려고 한번 봤는데 무선 충전까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한국 기차는 어디까지 발전한 건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설마 다른 자리에도 있겠어? 하면서 순간 의아해하며 자리들을 살펴봤어요. 제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좌석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신칸센에는 창가 쪽 좌석에만 콘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도 쪽 자리에 앉게 되면 창가 쪽에 앉은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쓰거나 그마저도 누군가 먼저 쓰고 있으면 그냥 핸드폰 쓰는 걸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KTX에는 전 좌석에 콘센트가 있으니 정말 편리했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바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배경이 된 이태원이었습니다. 처음 한글을 배우고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연히 접한 드라마가 이태원 클라스였거든요. 한국 특유의 독특한 분위기에 홀려서 그날 밤을 새가면서 보곤 했죠. 그때부터 한국에 가게 된다면 꼭 이태원이라는 동네를 가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거리의 분위기는 물론이고 등장인물들이 즐겨 찾는 식당과 카페들도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철을 타고 이태원역으로 향했고 저희는 골목골목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졌었어요. 노란 간판의 멕시코 식당을 지날 때는 브리또 냄새에 절로 침이 고였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먹을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지만
그날 저녁은 꼭 먹기로 한 게 있었어서 꼭 참아냈답니다. 저희가 필사적으로 브리또를 먹고 싶은 마음을 참고 간 곳은 바로 남대문 시장이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저희는 길거리 가득 즐비한 음식들 앞에서 바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떡볶이에 고구마에 호떡까지 정말 먹지 않고 배길 수가 없더라고요. 눈과 코를 간지럽히는 유혹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참다 못한 저희는 여러 가지 간식 중에 딱 하나만 먹자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간식들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고를 수 있었어요. 저희가 고른 메뉴는 바로 야채 호떡이었습니다. 채소가 들어간 호떡이 상상도 안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주문을 하고 뜨끈한 야채 호떡을 받아 들었습니다. 겉은 노릇노릇 바삭해 보이고 안에는 다양한 속을 볶은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 나오더라고요. 나오미와 함께 아뜨아뜨하면서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고소하고 바삭한 것과 만두 같은 속재료가 은은하게 단맛을 내면서 잘 어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호호 불어가며 순식간에 호떡을 해치운 저희는 칼국수집으로 향했답니다. 저희는 바지락 칼국수 2인분을 주문했는데 나온 그릇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대접만한 양푼이에 가득 담긴 칼국수는 4명은 먹어야 할 것 같은 양이었거든요. 칼국수를 한 입 떠먹어보자 입안 가득 담백하고 진한 국물 맛이 퍼졌습니다. 숟가락으로 바지락을 건져 먹으니 쫄깃함이 전해지더라고요. 면과 고명, 해산물이 어우러진 칼국수 한 그릇에 저희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칼국수와 함께 나온 김치를 집어 먹었는데 김치가 은은하게 달콤한 맛이 나는 거 있죠. 제가 생각한 김치는 새콤달콤한 맛이었는데 전혀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안사실이었는데 제가 먹었던 건 김치 겉절이였습니다. 아삭아삭한 배추에 달짝지근한 양념이 버무려진 겉절이는 칼국수와 찰떡궁합이었어요. 은은한 매콤함과 달콤함이 입맛을 돋궈주니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나오미와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먹고 또 먹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 앞에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저희는 서울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지만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일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돈을 벌어야 이런 여행을 다시 또 올 수 있잖아요. 힘겹게 여행해서 돌아온 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한국에서의 즐겁고 뜻깊었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스타벅스 카운터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날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저희 매장에 몰렸고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인 손님 하나가 제 앞에 불쑥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를 결제해야 하는지 얘기하니 갑자기 품에서 꺼낸 지갑을 요란한 소리를 내며 카운터에 탁 내려놓더군요. 순간 뭐 하는 건가 싶었죠. 그 중국인 손님은 이어서 자기 지갑에 있는 동전들을 탈탈 쏟아내더니 알아서 골라가라면서 팔짱을 끼고 저를 째려보는 거 아니겠어요? 바닥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쨍그랑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더라고요. 화가 몰려오는 걸 겨우 눌러 담으며 저는 숨을 골랐어요. 그렇게 내던져진 동전들은 사방팔방 다 튀어서 바닥이며 카운터며 여기저기에 뿌려져 있더군요. 그 와중에 매니저는 제가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푹 쉬며 저한테 빨리 동전을 줍지 않고 뭐 하느냐고 째려보면서 손짓을 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를 알게 모르게 괴롭힌 매니저부터 끊임없이 진상을 부리는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계산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얘기하고 매니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만두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퇴사 통보를 했고 앞치마를 획 벗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매장을 성큼성큼 빠져나왔어요.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다가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그날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떨리기는커녕 설레는 거 있죠? 게다가 더 이상 끔찍한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짜릿하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부터 한국 여행하면서 진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가능한 한국에 정착해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보고 싶은데 어떤 직업이 좋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